사연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부는데 건강들 하신지요? 저는 얼마 전 인생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된 70 넘은 노파입니다. 우리 나이대에 쉽게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저도 질곡 있는 삶을 살아오다 그나마 말년의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사상 누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요.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니 저 같은 얘기를 듣고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사연을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오래된 선지 해장국집을 운영했습니다. 둘째 젖먹이던 젊은 각시 시절부터 하던 일이니 아주 오래되었지요. 고된 일이었지만 저는 이 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땐 굶는 날이 끼니를 때우는 날보다 더 많았습니다. 건사할 집안일도 많았고요. 조금 나이가 찼을 때 집안 어른들 소개로 옆 동네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답니다. 남편은 바라코였어요. 먼저 낳은 아이도 이미 있었고요.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을 가서 볼 꼴 못 볼 꼴을 많이도 봤습니다. 돈에 팔리듯이 시집와서 구박받으면서 집안일도 다 했었고 내 손으로 씨앗 밥상을 차려내가는 일도 잦았습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그땐 다들 그런 시절이니 저도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적어도 배는 골치 않았으니 다행스럽기도 했고요. 남편은 뭐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대낮부터 술주정을 하고 노름에 빠져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시댁은 그 동네에서 대대로 떵떵거리던 집안이었지만 남편이 다 노름으로 해먹었습니다. 재산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나서야 시아버지가 남편을 혼찌검을 냈지만 이미 남편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던 전답에 선상까지 다 날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화병이었나 싶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눈이 횟가닥 돌아서 뭐라도 팔리면 그 돈으로 노름판을 전전하다 폐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큰아이는 5살쯤 되고 작은아이는 아직 젖먹이였는데 이러다가 아이들을 계속 굶길 것 같아서 몇 가지 남았던 폐물을 팔아 어렵사리 시장에다 털을 잡고 국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는 걸리고 작은아이 들쳐업고 나가서 국밥을 팔았습니다. 큰 살림을 맡아서 한 지 몇 년째라 몸이 고된 건 참을만 했습니다. 근데 몇 날 며칠을 장사를 해서 푼돈을 모아놓으면 남편이 귀신같이 찾아와서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없다고 숨겨놓으면 가재도구를 부수고 손찌검을 하는 통에 몇 푼 안 되는 돈을 남편 노름 미천으로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었지요. 어느 겨울 한참을 소식이 없더니 남편이 서울 투전판을 전전하다 객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빚쟁이들이 때로 몰려들어서 돈 내놓으라고 가게 살림을 때려부수고 행패를 부렸답니다. 그땐 무슨 정신인지 빚쟁이들한테 사정사정하면서 제발 솥단지 깨지 말라고 장사를 해서 그 돈 꼭 갚겠다고 약조를 하고 장사 미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었지요. 돈 벌어서 갚고 또 갚고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국밥 장사를 한 게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저나 아이들 배는 골치 않았으니까요.
어려웠지만 부지런히 장사를 해서 그 노름빚도 다 갚고 애들 키워 성가시키고 손주도 보고 그랬지요. 가게 한 지는 5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제가 늙어서 그런지 힘에 부칩디다. 기운도 없고 손맛도 예전 같지 않아 이제 가게를 정리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자식이라고 둘이 있는데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가 딸입니다. 이 둘째가 몇 년 전부터 제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픈 날이면 둘째가 주방도 감독하고 가게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심 둘째가 가게를 물려받았으면 해서 큰아이와 둘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엄마가 더 일을 하긴 힘들고 둘째에게 가게를 맡기려 한다고 했더니 첫째가 펄펄 뛰더라고요. 이런 큰 식당을 첫째 건너뛰고 둘째에게 물려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큰애는 더 먼저 식당 같이 할까 했더니 자기는 장사 안 한다고 그래서 사업 자금을 보태주었었습니다. 그랬던 터라 이제 와서 이렇게 반대를 할 줄은 몰랐지요. 큰애가 펄펄 뛰는 통에 둘째는 기죽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팔아서 똑같이 나눠줬겠다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합디다. 요즘 오래된 가게들이 어디서나 대접받고 장사도 잘 되는데 황금알 낳는 거위를 갈라버리는 거라면서 안 된답니다. 그냥 자기를 달래요. 안 그래도 지네 큰딸이 명문가로 시집 가는데 집이라도 해줘야 되니 자기 집은 대출받고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이자라도 하겠다고요.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바로 서는 법이라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더라고요. 둘째를 쳐다봤는데 그 아이가 자기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래요. 지 남편이 수가 이제 좀 풀려서 관광버스 일을 다시 할 수가 있게 됐으니 그걸로 호고지책을 할 수 있다네요. 저희 사위는 좀 나이가 들어 관광버스 기사 일을 하고 싶다고 모은 돈 다 털어서 버스를 샀는데 코로나 이후로 수입이 없어 놀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니 자긴 괜찮답니다. 둘째가 기가 죽어 일이 나오니 큰애에게 남은 제 집이 남아 둘째를 주겠다고 약조를 받아놓고 식당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큰애는 제가 보기엔 장사할 마음가짐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여적껏 매일 나와서 가게 바닥이라도 쓸고 닦고 할 정도로 식당은 주인이 있어야 잘 돌아가는 법입니다. 가게를 물려받자마자 주방 일을 다 주방 이모들한테 맡겨놓고 사장 노릇하면서 돈만 걷어간다고 하대요. 그나마 주방 식구들이 나랑 같이 손발 맞춰서 오래 일하던 사람들이니 가게가 그만한 거지. 누구 하나라도 나가면 금방 태가 날 거라고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큰애 불러 한 소리 하니 입이 대빨 나와서 그런 소리 말라 합디다. 물려주셨으면 이제 가게에 상관 마시라고요. 이제 자기가 사장이니 자기 스타일대로 하겠다. 설마 내가 이게 생업인데 말아먹겠냐며 큰 소리를 탕탕 쳤습니다. 뭐 저야 이제 뒷방 늙은이니 알았다고 할 밖에요. 그러고 나더니 금방 헤헤거리면서 자기도 이제 잘할 테니 걱정 말고 이번 기회에 한번 유람이라 가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일하느라고 단풍 구경 한번 같이 못 갔는데 이제라도 단풍 보면서 좀 쉬자고 해요. 아휴, 저는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일만 하느라고 쉬지를 못했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둘째는 딸이라 같이 시장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했지만 큰아들은 크고 나니 쌀쌀 맞아져서 같이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거든요. 당장 단풍철이니 가자고 성화라서
거진 빈몸으로 아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갈아입을 옷을 한두 개 작은 가방에 챙기고 따라 나섰어요. 아들은 차에 타더니 산은 역시 지리산이라며 기왕 가는 단풍놀이 멀어도 지리산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들이랑 둘이 단풍놀이를 가는 참인데 무슨 산이면 어떻습니까? 차 타고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것만 해도 호강인걸요. 아들이 몇 년 만에 이렇게 신나서 저를 데리고 가니 저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등산로 입구도 아닌 곳에서 차를 세우더니 능숙하게 길을 안내하더라고요. 늙은 애미랑 간다고 벌써 길을 먼저 찾아놨나 보더라고요. 경사가 험하면 엄마 못 간다고 남들 안 가는 샛길로 돌아서 첩첩 깊은 산속을 들어갔습니다. 처음 단풍놀이를 오니 눈이 다 어지러울 정도로 붉긋붉긋했습니다. 큰애가 갑자기 잡아채기는 했어도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좋은 때 단풍을 실컷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공기도 좋고 기분도 좋으니 힘든 줄도 모르고 걸었습니다. 꼬불꼬불 산길을 몇 시간이나 걷고는 다리가 아프기에 이제 좀 쉬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큰애가 둘레둘레 보더니 큰 바위 위에 나를 앉히더라고요. 그러고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짧게 한숨을 내쉬고 여기서 푹 쉬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키워줬던 건 감사했다고요. 뒷목에 솜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너 내가 생모가 아닌 걸 알고 있었냐 하니 예전부터 알고 있었답니다. 낳아주신 엄마가 아니니 특별히 죄책감도 없다고. 어머니 유언장도 미리 만들어놨으니 걱정 마시라 하고는 뒤돌아서 빠른 걸음으로 혼자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주 먹먹하고 슬프고 무서웠습니다. 아직도 절 보며 푹 쉬라고 하던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이런 꼴을 보려고 남의 자식 고생해서 걷어 키웠나 분하기도 했다가 내가 교육을 잘못시켜 사람이 덜 됐으니 내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내 죽을 자리인가 보다고 깨끗하게 죽을까 그만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작은 딸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불쌍한 내 딸. 큰애 등살에 맘껏 안아주지도 못하고 키웠는데 재산마저 다 큰애에게 가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살지 걱정이었습니다. 살려고 하니 정신을 다잡아야 하겠더라고요. 나뭇잎을 모아 깔고 몸을 옹성이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얼어 죽을까봐 뜬 눈으로 가만히 기다리다 새벽녘에 길을 내려왔지요. 길도 아닌 길로 막 올라온 터라 내려가는 길을 찾기도 어려웠지만 그냥 무조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걸었더니 다행히 등산로를 찾아 산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춥고 다리도 아프고 기운도 없었지만 별 수 없이 걸었지요. 거짓골을 하고 인적 없는 길을 걷고 있는데 커다란 좋은 차가 쌩 지나쳐가다가 한참 앞에 서더라고요. 저희 식당에 밥 먹으러 오시는 큰 회사 회장님이 탄 차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 식당에 자주 식사하러 오신 분이라 잘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을 만나 안심이 되니 그때부터 몸이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 올라오는 길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신 회장님이 자기가 되레 더 화를 내더니 비서에게 저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해주었습니다. 무너진 속도 속인데 늙은이가 빈속으로 산속에 버려진 셈이니 몸도 걱정된다면서 비서가 병원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회장님이 회사 변호사도 붙여주셨어요. 산을 내려오면서 마음을 정리한 터라 비서와 회사 변호사가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며칠간 변호사의 도움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대라도 못된 아이들은 제 죗값을 받아야 하니까요. 마침 큰손녀의 결혼식 날이었지요. 큰손녀가 명문가에 시집간다고 큰소리 땅탕 치던 큰애 말이랑은 다르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 기둥뿌리인 의사 아들을 혼전 임신으로 잡아 결혼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분수에 안 맞게 큰 호텔을 잡아 떠들썩하고 흥겨웠습니다. 혼주로 서있던 큰아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눈을 피했습니다. 며느라이도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대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조용히 결혼식이라도 끝나게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딸이 저를 알아보고 손을 와락 잡았습니다. 잠깐 여행 간다더니 왜 연락도 안 되느냐고. 가게 넘기고 나서 혼자 여행 갔다는 얘긴 들었는데 그래도 전화라도 해주지 그랬냐며 속상한 내색을 했습니다. 아들이 막무가내로 잡아 끌어서 급하게 나갔던지라 아들이 제가 혼자 여행을 갔다고 둘러댄 모양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아이지요. 제가 산속에서 죽으면 지 죄가 안 밝혀질 줄 알았나 봅니다. 아들 며느리가 저를 피하고 모른 척하니 딸도 뭔 일이 있나 가만히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몇 명이나 들이닥쳐 큰아들을 잡아 체포했습니다. 존속유기와 상해치상 혐의로 체포된다고 떠들썩하게 혼주를 체포하니 결혼식이 아작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맘에 안 드는 며느리였던지 시모자리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하객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신랑된 놈은 지 어머니에게 붙들려 나가더라고요. 며느리와 손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기만 했습니다.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간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화를 내다가 눈물을 흘리다 했습니다. 딸은 큰아들이 제 소생이 아닌 줄은 몰랐고 그저 큰아들이 나중에 엄마 아프면 모셔다가 제사밥이라도 차려줄 거라고 생각하니 욕심 많고 드세더라도 지가 참아야 하는 줄 알았답니다. 첫째는 어려서부터 둘째를 그렇게나 질투를 많이 했습니다. 지는 좀 컸었고 둘째는 젖먹이인데 안아주고 젖주는 걸 그렇게 시기를 해서 많이 안아주지도 못했어요. 그 못된 성질머리를 다 녹여가면서 키워놨더니만 커서도 둘째 좀 챙겨줄라 치면 귀신같이 앓고 찾아와 드자비를 했습니다. 둘째는 순해서 그런 걸 또 못 견디고 자꾸 양보만 하니 제 입속만 챙기는 첫째에게 챙겨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르고 키워준 어미를 죽으라고 버린 말종이 된 걸 생각하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잘못 키워 이런 못된 것을 키웠나 싶기도 하고 이런 못된 것을 키우느라고 사랑도 못 준 제 진짜 친딸을 생각하면 그것도 미안하고 서럽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지만 딸도 쌓인 게 많은지 손을 꼭 붙들고 울기를 한참 했습니다. 큰아들 놈은 이제 아들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앞으로도 볼 일도 없을 겁니다. 이미 변호사한테 큰애 호적에서 파겠다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호적이 없어져서 친생자 부인 소송인가 뭐 그런 걸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 애와 일절 피가 섞인 게 없고 범죄 혐의가 확실하니 어렵지 않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 지나서 집으로 며느리와 손주였던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간 며느리나 손주들도 가만히 주는 재산 먹을 줄만 알았지 제 생일이건 명절이건 다 빈손으로 왔다가 쌩하니 가버리는 녀석들이라 별로 정도 없더라고요. 말로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지혜를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지네 살고 있는 집이 제 명의로 된 거라 부동산에 내놨더니 갈 곳이 없게 돼서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때 집을 물려준데도 그러면 지네 세금 많이 내게 된다고 싫다고 했었어요. 재산세 다 내가 내주고 수리도 다 해주고 명의만 제 앞으로 해갖고 있고 지는 편하게 살기만 했던 거라 이제 와서 제가 걷어간다고 하니 졸지에 갈 곳이 없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큰아이는 변호사 도움으로 바로 구속돼서 실형을 살게 뻔한 일이고 그 아이 식구들이 어디로 갈지는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간 알게 모르게 준 돈도 많고 사업 자금으로 큰돈 준 일도 여러 번인데 그것은 아마 돌려받기 힘들 거라 하니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집은 아저까지 4명이니 가져와야겠지요. 이런 큰일을 겪고는 저도 기운이 떨어지는 터라 가게는 어찌할까 하다가 사위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간 사위가 참 안됐던 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하는 일이 잘 안 풀려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 좋아하고 착실하니 잘 배우면 넉넉히 가게 하나 굴릴 만한 그릇은 되는 것 같습니다. 딸이 하던 가락이 있으니 물려받아 하는 것도 생각해보긴 했는데 우리 딸은 좀 소심해서 직원들 건사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이제 고등학생이라 손갈 데가 많아 이제라도 딸은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 해서 사위에게 가게를 맡으라 했습니다. 다행히 사위가 성실하고 사람이 좋으니 그럭저럭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모자란 것은 제가 일단 데리고 있으면서 좀 더 가르쳐서 사장 만들어 놓고 저도 여생 편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지가 의지가 안 되면 딸이 도와주고 하며 의좋게 잘 하겠지요. 평생을 공들여 키워왔던 아들은 잃었지만 딸이랑 사위, 손주들과 왕래를 하며 남은 인생 살아보렵니다. 여자껏 기고한 일생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소. 들으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길 바라겠어요.